전두환 씨가 오늘 5.18 민주화 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법정에 섰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법정에 들어가며 발포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되레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재판장 말이 잘 안 들린다며 헤드셋을 썼고 내내 눈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신형 항공기 737 맥스가 5개월 사이 잇따라 추락 사고를 내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엔 2대가 들어와 있는데 주문해놓은 물량은 1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 4당은 포퓰리즘에 기대어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선진국엔 비례대표가 없다는 한국당 주장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가수 승리의 정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승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성접대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문자 대화방에 들어와 있던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8년째입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내부에 로봇을 투입해서 영상을 촬영했지만 잔해물의 상태나 양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원전 폐로 계획은 아직도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이 전격 석방됐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말레이시아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기 때문인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북한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다 분석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발포 명령 생각하세요? 죄목은 사자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와 고 피터슨 목사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것입니다. 전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다음 해 스스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광주를 찾은 바가 있습니다. 그 뒤 1987년 마지막으로 광주를 다녀간 뒤에 32년 만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오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전 씨는 되레 짜증을 내기도 했죠. 차분히 지켜보던 시민들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는 고성이 울려 퍼졌고 전 씨가 법정을 다시 나설 때는 분노한 시민들이 길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 내용을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씨의 혐의는 자신의 회고록 등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전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로 예상됐습니다. 헬기 사격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헬기 사격은 인정하되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러 증언과 자료를 종합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관련 수사와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더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헬기 사격은 살상력이 엄청난데 당시 사상자 중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모두 이를 알았을 텐데 당시엔 그런 증언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헬기 사격을 사실이 아닌 쟁점 사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전 씨 측은 또 지난해 9월에 이어 법원을 옮겨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할 위반 여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4월 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1시간 15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3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씨는 1시간 20분가량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헤드셋을 쓰고 내내 고개를 떨구어서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전 씨를 향해서 방청석에서는 살인마라는 고성이 나왔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오후 2시 30분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는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전 씨는 이순자 씨 변호인과 함께 검사석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전 씨에게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하자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된 헤드셋을 쓴 뒤에야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준비한 화면 자료를 이용해 전 씨의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 사이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방청석에선 거짓말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눈을 감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 씨 옆에서 내내 말없이 앉아있던 이순자 씨는 재판 말미에 나섰습니다. 검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다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하는 느낌 등을 적은 글로 이해하겠다며 오후 3시 45분쯤 재판을 끝냈습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을 나서자 일부 방청객들은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차량도 성난 시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 일행은 재판이 끝난 뒤 30분 가까이 법정동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전 씨는 법원에 출석하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끝난 뒤에 법원을 빠져나가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성난 시민들과 취재진을 뚫고 어렵사리 차에 올라탔는데 정문을 막아선 성난 시민들 때문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바깥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한동안 전 씨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전 씨 일행이 모습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과 경호요원, 변호사가 길을 뚫어보지만 10m 앞 차량까지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에 도착해서는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고령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인파를 뚫고 직접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뒤섞이면서 차는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정문 앞에서 다시 멈춰섰습니다. 사죄를 요구하는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전두환은 참여하고 역사의 시선을 받아라! 우산과 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재판은 오후 3시 45분쯤 끝났지만 실랑이 끝에 전 씨의 차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법원 정문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재판을 마친 전 씨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광주를 출발해서 현재 연희동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 씨의 차량을 따라서 함께 이동 중인데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 기자, 광주를 출발한 지 3시간 반 그 정도 된 거죠. 지금은 어디쯤입니까? 예, 전 씨를 태운 차량은 약 30분 전쯤에 서울로 진입해 연희동 자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산동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퇴근길과 맞물리면서 길이 조금 막히고 있지만 앞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안팎이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는 오후 4시 반을 조금 넘겨 광주지법에서 출발을 했는데 내려갈 때와는 경로가 좀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천안 논산고속도로 그리고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고창 담양고속도로를 지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예, 오전에는 휴게소를 이용하려다가 무산되기도 했죠. 올라올 땐 뭐 별다른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내려올 때는 잠깐 공주의 그 탄천 휴게소에 들러 차에서 내렸다가 취재진이 몰려들자 다시 탑승해 출발했는데요. 올라갈 때는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그대로 서울까지 달렸습니다. 내려올 때와 달리 올라가는 내내 계속 비가 내렸는데요. 전 씨를 태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를 넘나들며 상당히 빠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전 씨를 따라가다가 몇 차례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경호 차량과 형사팀을 태운 승합차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전 씨 차량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씨의 차량을 지금 함께 뒤에서 가고 있는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박준우 기자 얘기대로 그리고 연희동의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신아람 기자의 말에 따르자면 앞으로 약 한 10분 내지 15분 뒤 그러니까 8시 20분 전에 빠르면 자택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때 신아람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답변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다고들 하죠. 불출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서로를 다그쳐가며 화를 사귀던 광주 시민들은 결국 분노했습니다. 광주 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 씨가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 시민들은 뭐랄까요, 차분하고 성숙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 씨가 탄 차량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빨리 도착했습니다. 차가 오기 10분 전부터 법원 정문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후문까지 경찰 병력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씨가 탄 차량은 이곳 후문을 통과해서 법정동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차에서 내려서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살인마는 사죄하라는 시민들의 고성이 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소감을 들으려는 취재진의 반응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의 반응이 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거세게 항의하면 앞으로 전 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들어가면서 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말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제 감정의 불을 지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과는 다르게 전 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이거 왜 그래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격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있는 곳 이 법원 건물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 씨가 들어간 뒤부터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도 맞은편에서 재판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가 졸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고의 가치가 없죠. 그러죠? 지가 무슨 뭐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죠. 개나 소가 다 웃는 소리죠. 당초 들어왔던 후문 출입구가 시민들에 의해서 막히자 경로를 정문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시민들이 가로막으면서 전 씨가 탄 차량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5.18 시민단체들은 광주 학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정치권도 전 씨가 사죄 한마디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 씨가 부인할 걸 예상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5.18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항의 방문해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예상은 됐지만 취재진 질문에 오늘 전두환 씨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그랬고 법원에 도착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연희동에서 광주까지 300km 이동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재판 인민재라고 해가지고 공개하라 오전 8시 30분 검은 정장에 노란 넥타이 차림의 전 씨가 집에서 이순자 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전 씨는 별다른 발언 없이 곧바로 차에 탔고 거동에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지자 한 명이 출석하지 말라며 차 앞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서울을 빠져나간 전 씨 차량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천안 논산고속도로로 빠져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5.18 유족에게 사과하신 말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차는 다시 급하게 떠났고 낮 12시 34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전 씨는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죄하라! 사죄하라!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광주시 JTBC 이혜원입니다. 예,
전두환 씨를 다시 법정에 세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에는 헬기 사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밝혀야만 하죠. 앞서 국방부 5.18 특조위는 국과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 5.18 관련 단체와 유족들의 설명인데 전 씨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다시 나온 헬기 사격 목격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했던 데이빗 돌린저의 증언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Yes, I did. Personally saw that. And actually what was funny is I met a friend who was leaving, who was walking back to Najib. So she actually turned around and walked in with me. And all of a sudden I hear a helicopter coming over. And she grabs me and pulls me into a kage, into a store. 헬기 사격이 벌어진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Watching this helicopter, and you start to hear the gunfire. It was sort of over Kumnamro, so the main street that headed right into where the provincial capital was, firing at groups of students and citizens. 총에 맞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The next day, I was at the Christian hospital and actually saw patients that had been shot from helicopters. There were X-rays to show how the bullets had entered in their shoulders. 군인들만 쓰는 특정 총알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y weren't using standard military ammunition. They were using what we always called tumbler bullets, and then they sort of, in essence, bounce around on the inside of the body, causing a lot of damage.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증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증거입니다. 헬기 사격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전일 빌딩 10층에서 발견된 150여 개의 탄흔입니다. 국과수는 바닥에 내리꽂힌 형태의 탄 자국은 공중에서 쏘지 않고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헬기에서 금남로 주변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옛 전남도청 자리가 보이고 그 옆엔 전일 빌딩이 서 있습니다. 당시 전일 방송이 있던 10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150개가 넘는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벽과 기둥은 물론 바닥에서도 여러 개의 탄흔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바닥 탄흔들이 42에서 50도 각도의 하향 사격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0층보다 높은 곳에서 총탄이 날아와 박혔다는 겁니다. 5.18 특조위는 이 바닥 탄흔을 분석해 총탄이 발사된 곳을 확인했습니다. 전일 빌딩 10층의 바닥보다 약 28m 높고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같은 각도로 더 멀리, 더 높은 곳에서 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1980년 5월 당시 전일 빌딩 주변 100m 안에 전일 빌딩 10층보다 높은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헬기 사격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그 흔적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일 빌딩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조비오 신부가 홍남동 성당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그날 또 다른 7명이 헬기 사격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청 강제 진압이 진행된 5월 27일 새벽에도 6명이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이 작성된 군 기록도 있습니다. 1980년 5월 22일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문건엔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장 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9월 전교사가 발행한 교훈집엔 헬기 부대의 임무가 순찰이나 수송이 아닌 공중 화력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재판을 마친 전 씨는 연희동 집으로 향했지만 이 집을 포함해서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하는 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희동 집에 대한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는 전 씨의 반발 속에 그동안 검찰은 2,205억 원의 추징금 가운데 절반만 거두어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연희동 집이 팔릴지 주목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1997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하면서 압류한 예금 등 312억 9천만 원을 먼저 걷어들였습니다. 이후 전 씨 측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텼고 추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3년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 일가는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현재 환수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직 1,030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연희동 집과 땅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미 전 씨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제3자인 이순자 씨 등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엔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4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61억 4천만 원의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만 남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전두환 씨는 지금 집에 거의 다 온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연세대 스바란스 병원에 갑자기 들렀다고 합니다. 무슨 진료를 받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뒤따라가던 박준호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다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한 여객기는 보잉사의 차세대 기종입니다. 하지만 5달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여객기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과정에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비행기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색을 해도 신발 한 짝과 불에 탄 책들만 찾을 수 있습니다. 케냐로 향하던 사고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8시 반쯤 수도의 볼레 국제공항을 이륙한 뒤 6분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30여 개 국적의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유엔 직원 19명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 맥스 기종입니다. 불과 5달 전 인도네시아에서 탑승자 180여 명 모두 숨진 라이언에어 여객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CNN은 사고 과정 등을 봤을 때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여객기 모두 이륙 10여 분 내외로 추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륙 직후 정상 고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종사가 급히 착륙을 시도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여객기 모두 같은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직후 중국은 60여 대의 해당 기종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사고가 난 기종은 국내에서도 이스타 항공이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이스타 항공에 감독관을 보내서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항공사들이 주문해놓은 물량만 100대가 넘고 올해부터 줄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스타 항공이 운영 중인 보잉 737 맥스 항공기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에티오피아 항공사의 비행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이스타 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2대를 들여와 일본과 태국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앞으로 들여올 물량은 100대가 넘습니다.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50대를 주문한 상태인데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올해 안에 같은 기종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대량으로 들여오는 건 기존에 쓰던 보잉 737이 낡아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적게 쓰는 데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어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잇따라 추락사고가 나면서 항공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이스타 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지시장들에서 지시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훈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 파악하러 가신 거예요.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이 기종을 국내에 들여오는 게 타당한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승리의 문자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연예인들도 관련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승리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에 입건하면서 추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승리는 2015년 유리홀딩스 유무 대표, 버닝썬 직원 김모 씨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대화를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선 불법으로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도 공유됐습니다. 경찰은 이 연예인들 중 일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화방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자 오늘 오후 소셜미디어에 연예계 은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은 도저히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육군 현역 입대를 앞둔 승리가 군대에 가도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씨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거의 다 집에 도착한 상황에서 갑자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그 병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병원 쪽에 화면을 좀 연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조금 화면이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이건 병원의 모습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계속 같이 오고 있었는데 박준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있죠?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응급실로 들어갔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구급 환자 전용 통로라는 곳입니다. 이게 정확히 응급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차량 2대가 서 있고 앞 차량이 전두환 씨 내가 탔던 차량이고 그 뒷 차량이 경호 차량입니다. 예. 그 주변을 지금 경찰 수십여 명이 둘러싼 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따라가는 화면인데 저 앞 차량이 이 차량이 지금 그 전두환 씨 차량이죠. 네. 그리고 조금 전 화면인데 병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센터 쪽인데 예. 우선 뭐 대개 이제 그 외래 환자로 가기 전에는 응급실로 가기 마련입니다만은 네. 전두환 씨가 응급실로 갔을 것 같진 않긴 한데 정확하게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구급 환자실이요? 네, 응급진료센터인데 구급 환자 전용 통로 앞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응급진료센터에 구급 환자 전용 통로 앞에 차는 세워져 있고 전두환 씨는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안으로 들어간 지 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 시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안에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갔을 텐데 병원 쪽 얘기는 취재할 수가 없었나요? 지금 병원 측 바로 앞에 있는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사전에 연락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다만 경찰들이 오기 전에 한 10분 전부터 쭉 이렇게 배치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해주지만 상식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연락을 받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미리 와서 저렇게 쭉 대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병원 쪽에 얘기 안 하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일이긴 하죠. 꽤 많은 병력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은 지금 서 있고 다시 이건 아까 그 전두환 씨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병원 안에 상황을 좀 화면을 띄워주세요. 예. 이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박준우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시민 한 분이 직접 핸디캠을 들고 경찰들이 모여 있는 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잠깐 소리를 좀 지르고 있습니다. 예. 네, 정확히 어떤 말을 하는지 불분명한데 일단 어떤 영상을 찍으면서 본인이 휴대한 그 핸디캠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면이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이건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바깥 상황인데 바깥에도 지금 경찰들이 서 있고. 예, 박준우 기자 얼굴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다른 취재진들도 지금 거기 전부 모여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 그 속속 다시 몰려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이제 따라붙었던 타 언론사들은 이미 내려서 대기를 했고, 이제야 뒤늦게 소식을 들은 언론사 기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구급 환자 전용 통로라는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아람 기자가 연희동 자택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매끄럽진 못한 상황입니다. 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요. 뭐 부인 이순자 씨도 같이 따라 들어갔을 텐데 혹시 들어가는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까? 조금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예. 다만 앞에 서 있는 경찰들에게 전두환 씨가 확실히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뒤따라가던 그 형사팀 관계자들한테도 물었는데 뭐 일단 사전에 연락받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어느 정도 연락은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물론 뭐 확인해주지 않는데 받았을 것이다라고 억지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정도 상황이면 연락이 안 가진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촌의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구급 환자 전용 통로 앞에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고 차량이 다시 뒤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두환 씨 차량입니다. 지금 보니까 에쿠스 리무진인데 지금 나온다는 건지 그건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응급이라고 적힌 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고 한 명이 뒤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뭐 전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마냥 여기다가 지금 카메라를 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상황을 보다가요. 박준우 기자. 네. 네, 조금 이따 신아람 기자도 그리로 합류를 할 테니까 조금 정리된 대로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세브란스 병원에 또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화두가 됐죠.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한창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다른 여야 4당이 내일까지 단일안을 내놓기로 한 건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한 겁니다. 일단 상황을 전해드리고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한하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는. 한국당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300석 중에 비례대표 47석을 없애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17석 늘려서 270석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압박하자 자체안을 내놨습니다. 의원 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한 400명씩 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국민의 불신을 등에 업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아니죠.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건데요. 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앞세워 관심을 돌렸지만 실제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서 패스트트랙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제안입니다. 비례대표 확대 논의에 한국당이 폐지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5당이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말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는 전부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팀이 OECD 37개 나라를 모두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금방 답이 나오더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가 몇 군데입니까? 5곳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호주인데요.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으로만 의회를 구성합니다. 예, 우리도 뭐 지역구 의원들은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도 우리는 함께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표 방지에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혼합형인 나라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리처럼 혼용하고 있는 나라는 8개 나라입니다. 일본과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심지어 더 많습니다. 아예 비례대표로만? 네. 예. 우리가 주요국이라고 부르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OECD 회원국 중에 24개 나라입니다. 그럼 OECD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 37개 중에 24개 나라가 비례대표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든 전부든 아무튼 비례대표제를 쓰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착각을 한 모양이죠. 네, 오늘 원내대표실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말한 것이고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쓰지 않으니까 우리도 없애자 이런 논리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를 든 나라들. 네. 거기서는 혹시 비례대표제를 우리도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프랑스 사례를 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예. 이건 프랑스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개정안 원문입니다.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미권 일부를 제외하면 비례대표제 도입이 국제 추세입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다 갖는 선거 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도 선거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붙여질 정도로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뭐 특히 이제 군소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이제 메이저 정당이 아닌 당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으면 사실 살아날 길이 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분명히 또 표는 얻는 것이고 그걸 살려보자라는 차원도 있는 것일 테고.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강경파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장담하는 것,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지 여부입니다. 북미 2차 회담 결렬 이후에 양쪽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볼턴은 북한의 경고와 대화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are. 북한의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는 수많은 정보 자산과 활동으로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가 협상을 무산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예단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He said he's open to a third summit. None has been scheduled, and some time may have to go by, but he's prepared to engage again. 압박과 함께 대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겁니다. 동창리 위성 사진과 관련 북한과 직접 대화했느냐는 질문엔 아는 바가 없다며 아마 한국이 북한과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오늘 밤 사이 전화통화로 북한 미사일 동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동향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한미 양국은 촉각을 세웠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이 불투명했기 때문인데 일단은 경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죠. 김소현 기자입니다. 18년 만에 열린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입니다. 당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민을 상대하는 당원들이 모인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역사적 소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를 김기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령의 혁명 활동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북미 합의 불발로 제재 완화 등 성과를 내지 못한 걸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대화 방침을 접고 이른바 새로운 길을 갈 거란 우려와 달리 경제 총력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는 선대의 표현을 인용해 경제 발전보다 절박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자력갱생을 반복한 데선 기강을 잡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김 위원장이 회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도 과학기술의 상징인 김책공대였습니다. 집권 2기를 이끌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김 위원장과 참모들은 대학과 공장을 찾아 투표하며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정상회담 이전처럼 경제를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갑자기 공소를 취소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북한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히잡을 쓴 여성이 밝은 얼굴로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입니다. 아이샤는 2017년 2월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의원과 함께 화학무기인 VX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검찰이 갑자기 공소를 취소하면서 풀려났습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말레이시아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시티 아이샤에 대한 소송 철회를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평양에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는 등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이샤와 같이 재판을 받던 흐엉도 풀려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만약 흐엉까지 풀려나게 되면 김정남 살해 사건의 배후하기는 불가능해집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지난주 경남 김해에서 초등학생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이 갑자기 폭발한 사고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광주의 주택에서 식탁 위에 놓아둔 아이폰이 터졌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식탁 위에 있는 아이폰에서 흰색 연기가 올라옵니다. 왜 불이 났어? 연기가 심해지더니 플라스틱 타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노랗게 변합니다. 지난 3일 원룸에 놓아둔 한창환 씨의 아이폰에서 생긴 일입니다. 2016년 출시된 아이폰 SE 기종입니다. 한 씨가 연기가 나는 아이폰을 집게로 잡아 베란다로 꺼내놓으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전기 합선 소리가 나면서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불이 올라왔고 불이 올라온 다음에 연기가 좀 많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한 씨는 애플코리아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애플 측은 폭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만 하고 해당 아이폰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취재진에게 언제까지 걸릴지는 확답이 어렵지만 화재 보상 지침을 확인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농단 재판에서 그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손이 뒤로 묶인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물고 있습니다. 로마에 저항한 독립투사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자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젖을 주는 장면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시몬과 페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이 그림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포르노 또는 성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보이는 것만으론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만든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 내용에 양면성이 있고 혐의 역시 만들어진 것이란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재판에 관여한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포르노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임 전 차장이야말로 정당한 수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재판에 관여했다며 증인들을 통해 혐의를 밝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집과 차가 떠내려가고 배는 마을 안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8년 전 오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쓰나미가 휩쓸고 간 마을의 모습이죠. 피해를 입은 건 마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염수가 바다로 막대한 양이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원자로 폐쇄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원전 내부의 잔해물을 로봇으로 겨우 집어 올리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그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떨어지는 냉각수 사이로 로봇팔이 들어옵니다. 누런색 덩어리를 집어올립니다. 폭발 당시 원자로 중심부가 녹아내리면서 생긴 핵연료 찌꺼기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 로봇을 투입해 이 잔해물을 들어올렸습니다. 원자로 경납용기 옆에 구멍을 뚫어 15cm 길이의 막대 모양 로봇을 원격 조종했습니다. 원전 폭발이 일어나고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접촉만 했을 뿐 잔해물의 정확한 상태나 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잔해물들은 1호기와 3호기 등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딱딱해서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지 아직 많은 난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원전 폐쇄의 핵심인 잔해물을 꺼내는 작업은 2년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염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추산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우리 돈으로 최대 828조 원에 이르는데 오염수 처리 비용은 그중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원자로 폐쇄 작업은 당초 목표 시점인 2041년에서 2051년보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시 수입할지 말지가 다음 달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금 WTO에서 맞붙고 있는데 다음 달에 바로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현지 방사능 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건 2015년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게 무역 차별이란 겁니다. 최종 판정은 4년 만인 다음 달 11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 측 손을 들어줬고 2달 뒤 우리나라는 상소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뒤집지 못하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본과 합의하고 규제를 푸는 데까지 최대 15개월이 주어집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일본 측이 보복 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응을 위해 현지 방사능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15년 당시 조사에선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 지표수만 측정했습니다. 이 수치가 수입 금지 기준치를 밑돌면서 일본이 제소하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심층수와 해저토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현지 조사를 해서 정부 스스로 금융 주권을 행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JTBC 송지혜입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에 차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역 현안을 부탁하려고 청탁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이 강압 수사를 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흥집 전 사장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검사가 권 의원의 청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 전 사장은 회사와 지역 현안이 있을 때 부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청탁을 시인했습니다. 또 채용 비리가 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지노 증설이나 워터파크 건설 같은 현안 처리를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의 영향력이 가장 세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 전 사장의 집이 경매 중이고 귀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와중에 수시로 검찰에 불려갔다며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에 계속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늘 붐비는 곳이죠.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5G 통신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오늘 20분 넘게 달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다른 차들과 뒤섞여서 자율주행차가 달린 건 처음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검은색 중형차가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들어섭니다.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꾸더니 다시 쌩쌩 달립니다. 차들이 밀리자 빠르게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 차 운전자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도 밟지 않습니다. 5G 통신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기 때문입니다. 빛과 전자기파가 반사되는 걸 이용해서 앞뒤에 있는 차와 360도 주변 환경을 살핍니다. 이 차는 강변북로와 영동대교를 지나
올림픽대로를 거쳐 서울숲까지 8km를 20여 분 동안 달렸습니다. 5G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 행차가 일반 차와 뒤섞여 도심을 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도심 실험이 성공했지만 일상에서 타고 다니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킹을 막고 신호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등 보완해야 할 기술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세윤입니다. 예, 연세 세브란스 병원 방금 전두환 씨가 응급의료센터에서 나와서 자신의 차량에 올라서 집으로 향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경찰들은 여전히 지금 취재진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세브란스 응급의료진료센터에서 도착한 지 대략 한 30분 정도 만에 의료센터를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화면은 조금 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를 나서서 자신의 차량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나온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48분입니다만 한 2, 3분 정도 됐으니까 한 45분 정도에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병원에 도착한 지는 한 30분 내지 35분 만에 병원을 다시 떠나서 가는 것인데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물론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광주지법에 다녀오는 길에 의례적으로 좀 건강 체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광주지법을 떠날 때 상황을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은 본인한테 어떤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그마한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뭐 본인이 아는 것일 테고요. 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 측 의견이 또 나중에 나오겠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두환 씨의 집까지는 대략 빠르면 한 5, 6분? 그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차들이 지금 나와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가 그렇게 막히진 않는 걸로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곧바로 연희동 집으로 가는 데는 길어봐야 한 7, 8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각도를 달리한 전두환 씨의 퇴원 모습입니다. 조금 전 연세대 응급의료센터에서 나와서 자신의 차량에 오르는 모습. 예. 여기서 떠나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인데 밑에 이동 중인 화면으로 잠깐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이 시간에 연희동 집으로 향하고 있는 전두환 씨 일행의 모습을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그 차량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막을 잠깐만 좀 빼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연세대 정문 앞을 지나서 이미 연희동 쪽으로 들어서고 있는 우회전하면 연희동인데요. 그쪽 어딘가가 아닌가 싶은데 표지판이 지금 좀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깜깜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우회전해서 여긴 지금 연세대 정문 앞에 그 근처가 되는 것 같고요. 잠시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연희동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 앞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회전해서 연희동으로 들어서는군요. 조금만 좀 화면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서 좌회전하면 서교동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연희동이 되는 것인데 전두환 씨 집은 아시는 것처럼 연희동 쪽이어서 그래서 우회전해서 연희로를 따라서 지금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지금 자택 앞 화면으로 잠깐 좀 옮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왼쪽이 자택 앞 화면, 예, 전체 화면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자택 앞을 지키고 있고 아마도 여기서 누가 이제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는데 지지자인지 아니면 반대자인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외치는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두환 씨 집의 정문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할 화면으로 옮겨주세요. 예, 오른쪽은 전두환 씨 차량 쫓아가면서 찍는 장면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차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막히진 않기 때문에 금방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두환 씨를 위해서 교통 통제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좌회전해서 들어가나요? 예, 여기서 들어가는군요. 예. 신아람 기자가 연희동 집 앞에 있다가 세브란스로 옮겼다가 다시 쫓아가고 있는데 바로 뒷차량에 있는데 지금 연결은 좀 어렵다고 하고요. 골목으로 들어섰고 잠시 후면 집 앞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좀 보고 다음 뉴스 진행하도록 하죠. 예, 경찰들이 늘어선 자택 골목 앞을 전두환 씨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차량이죠. 예. 자, 문이 열리고 예, 반대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군요. 전두환 씨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자택 정문을 대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을 구속하라라는 반대자의 외침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 각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전두환 씨는 자택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카메라 각도가 다른 게 좀 있는데 있으면 좀 바꿔주시죠. 예, 이건 자택의 모습입니다. 아직 불이 켜진 모습은 아니군요. 5차 경매에 나온 전두환 씨의 집. 당초 110여 원에 시작했다가 5차 경매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64억 원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5차 경매에 들어간 집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순자 씨는 경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낸 바가 있죠. 이것은 오래전에 산 집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그 범죄 사실 이후에 사들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경매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놓은 집이기도 하죠. 자, 같이 들어갔던 동행자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왔고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광주에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들러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 전두환 씨 차량 행렬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건 실시간 화면이고요. 아, 조금 전 모습이군요. 도착하는 모습,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만 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알려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하경 앵커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면서 신한, 삼성, 롯데카드와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들카드로든 현대, 기아차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수수료 갈등은 이동통신, 대형마트로도 번질 조짐인데 대기업들의 힘겨루기에 소비자만 골탕 먹는다는 비판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 현대차의 결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1%포인트 이상 높은 1.9% 중반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대차가 반발하자 BC카드를 포함한 6개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비롯해 삼성, 롯데카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카드로 현대차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는 불편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이들 3개 카드사는 현대차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카드사는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에도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현입니다. 모처럼 나들이하기 좋았던 주말이 지나자마자 서쪽 지역에는 또 먼지가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밤부터 비구름이 지나고 모레는 찬바람이 꽃샘추위를 몰고 오면서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흩어낼 거란 예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서울 거리엔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뒤 북악산의 모습도 뿌였습니다. 잔뜩 흐린 데다 초미세먼지 수치도 높아 하늘 표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충청권은 새벽 시간대, 수도권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부터 중국 스모그가 또 몰려옵니다. 그러나 지난주처럼 오래 가진 않을 전망입니다. 비와 바람 덕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수도권과 중부, 남부 내륙 등지에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비에도 씻기고 바람에 대부분 흩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후부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시작됩니다. 모레 서울을 비롯한 중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먼지도 찬바람에 쓸려나가 대기질은 양호할 전망입니다.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은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QXT 3000.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우리 모두가 들었던 옛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마을의 동장이 노랑의 물이 잘 흐르도록 바닥에 쓰레기를 끌어모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이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기 위해서 도랑을 치운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오히려 동장을 비난하고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동장은 한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선의를 위한 일이라도 대중이 곡해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1989년 제5공화국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준비해온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이제 도망을 칠 것도 없습니다. 도공정선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예, 그는 염치를 아는 창피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 후에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그는 정말 자신의 소망대로 기억되고 있을까? 예금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 이런 사고는 그의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어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내외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다. 민주주의의 아버지,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등등. 그는 넘치도록 당당했고 그 당당함은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광주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은둔해 있던 산속 사찰에서 나와 보무도 당당히 걸음을 옮겼던 사람. 그 유명해진 골목 성명 후에 합천으로 내려가서 다음날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연행될 때도 당당했던 사람. 그는 오래전 자신이 이야기한 중국 고사 속 억울하게 도망친 동장에게 스스로를 빗댄 이후에 한 번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억울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죠. 오늘 추가로 비리 유치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장이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혀서 1억 원이 넘게 지급했고 또 다른 유치원은 화장실을 개조해서 급식 시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강신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 내용을 오늘 내놓은 박용진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로 공개된 비리 사립 유치원은 277곳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돌샘 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장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 강남 럭키 유치원은 설립자는 근무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5,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휴가비도 2,1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반이 유치원은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 급식시설로 사용했습니다. 교육청이 위생 문제가 있다고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광주 아이베스트 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을 약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유치원 교비로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277곳에서 1,229건의 회계 부정이 적발됐고 금액도 103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당수는 유치원 비리 문제가 표면화된 지난해 국감 이후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 4일 유치원 계약 연기 투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 비리 유치원을 추가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궁금한 것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총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공개한 비리 유치원 277개, 이건 앞서 공개한 비리 유치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곳인가요? 중복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이고요. 기간으로 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감사가 실시됐고 그 실시된 감사의 결과들입니다. 예. 이미 작년에 제가 공개했을 당시에도 한 50% 정도밖에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이번에 감사를 새로 실시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전혀 다른 유치원들입니다. 그 부정 사용된 건에 대한 금액이 103억 6,972만 원입니다.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로 보였습니까? 저는 그 금액도 금액이고요. 또 그 형식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특성화비를 거뒀는데 그거를 신고된 유치원 그 공식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다 3천만 원을 걷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유치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배우자를 엄연히 다른 유치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혀서 자문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급여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적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참 놀라운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참 그 유치원 비리라고 해서 국회가 발칵 뒤집히고 정부가 발칵 뒤집히고 국민이 엄청난 분노를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었던 상황에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 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비리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10월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박 의원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네. 커졌는데
그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은 질타가 쏟아졌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된 277개 유치원 가운데 상당수가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더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건 광주의 경우에요. 특성화비를 뭐 현금으로 거뒀던 그곳이요. 그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을 당하고 나니까 광주의 한유총 지부가 그야말로 때로 몰려와서요. 그 교육청에 점거 농성을 합니다. 예. 천막을 치고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왜 건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싶고요. 또 화장실을 개조해서 급식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그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아요. 예. 근데 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당국의 어떤 물러터진 태도에도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만 교육당국의 이런 감사와 적발된 사항에 대한 지적, 시정 요구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또 거기에 개의치 않으면서 그 자기들 마음대로 유치원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짤막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에 이제 물러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덕선 이사장이 물러나면 한유총의 노선이라든가 입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요. 안타깝게도 한유총이 정부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고 또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관철시켰던 거는 한 6년 정도가 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덕선 씨가 이사장을 맡아서 한유총을 이끌었던 건 한 5,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예. 저는 이게 한 예를 들자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 악당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 아이들과 예. 우리 유아 교육을 자기의 사적 이익, 돈벌이 대상, 장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아 교육 현장에 있는 한 예. 우리 교육 당국과 국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유치원 3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리 요청 추가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채용 비리 의혹이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직원들을 뽑으면서 특정 업체 사람들을 대거 채용했다는 겁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직원들에게 입사 코치를 해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천여 개 초중고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입니다. 여기서 최근 냈던 채용 공고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기간제 직원 77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은 S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드러나 자격을 잃었습니다. 새로 직원을 뽑으면서 진흥원은 이른바 블라인드 전형을 내걸었습니다. 학력과 출신지, 나이 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격자 75명 중 67명이 S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업체 소속의 지원자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탈락자들은 채용에서 배제돼야 할 S업체 지원자들이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좀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들러리였던 것 같습니다. 진흥원이 S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입사와 관련한 조언을 해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흥원 인사 쪽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대리였으니까 주임으로 낮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진흥원은 질문이 와서 답변을 해준 것일 뿐 채용 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업체 직원들이 현장 경험이 많아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사플러스 김필주입니다. 네, 문제는 앞서 거래를 했던 S업체가 진흥원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 S사 임원이 진흥원 쪽에 뇌물을 건넨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건데 수사기관이 이걸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과 S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진흥원과 해당 업체의 유착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2017년 진흥원으로부터 각 학교에 급식 재료를 배송해주는 46억 원 상당의 일감을 맡았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수의로 따낸 겁니다. S업체 임원이 진흥원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S업체는 이른바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진흥원의 급식 관련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바로 다음 날 경기도청 직원이 S업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고용 승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시사항이야 라고 되지 않도록 해라. 실제로 채용 공고 하루 전에 작성한 경기도청 내부 문건에도 고용 승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윗선의 지시는 전혀 없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경력직 위주로 뽑다 보니 S업체 직원들이 많이 뽑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유착 의혹에 대한 의문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탐사플러스 최수연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네, 첫 키워드는 29만 원의 광주행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건 금방 알겠네요. 전두환 씨의 광주행. 예, 오늘 전 씨의 약 12시간 남짓의 광주행을 영상으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오전 8시 32분에 연희동 집을 나섰는데 기대했던 대국민 사과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곧바로 차에 탔습니다. 대신 자택 인근에는 5.18 망언을 계속하고 있는 지만원 씨와 다른 시위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만원 씨 등은 전두환 씨를 5.18 영웅이라고 했고 또 이번 광주 재판을 인민재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만원 씨와 지지자들은 취재 기자들을 몸으로 밀쳐내면서 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약 4시간 정도 걸려서 광주에 도착했는데 광주에서 성난 시민들은 일단 전 씨 얼굴이 그려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29만 원권 화폐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전 씨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9만 원의 광주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화면에 자세히 보면은 이순자 씨가 이제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앞에 반민주화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약 1시간의 재판이 끝나고 전 씨가 나오는데 계속 뭐 꺼리낌 없는 행동을 보였던 전 씨도 수많은 성난 시민들이 차 앞에 있자 상당히 당황한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광주 법정에 갈 수 없다라고 이전에 측근들이 계속 얘기해왔는데 상당히 재빨리 군중들을 피해서 차에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 차는 뭐 29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희동 출발 때부터 에쿠스, 고급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에쿠스 2대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박탈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한 차는 아니고 전 씨의 소유도 물론 아니고요. 측근에 따르면 전 씨의 처남이 2대를 제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오늘 눈길을 끈 것은 전 씨에 대한 계속된 경호였습니다. 광주 법정 앞에서도 몇 명의 경호원들이 모습이 보였는데요. 예. 경찰 5명이 경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역시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경찰 직무법상 주요 인사를 경호할 수 있게 돼 있어서 5명의 경호원들이 전 씨에 대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전 씨와 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예. 예산이 아예 그렇게 책정돼서 운영이 되는 모양이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세간의 미진한 의혹으로. 예. 어떤 의혹입니까? 오늘 한 정당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피했습니다. 예. 오늘 전 씨의 광주 법정 출석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주로 사죄하라, 그리고 법정은 단죄하라가 주 논평이었는데요. 예. 당을 하나씩 보면 민주당의 경우 이제라도 참여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고, 광주법정은 추상 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예. 바른미래당도 역시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전 씨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의 경우
살인마 전두환이 법정에 선다라고 시작하는 논평을 내고 맨 뒤는 욕먹으면 오래 산다니 욕은 자제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의당 역시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냐면서 전 씨에게 사죄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빠져 있군요. 예, 자유한국당 논평만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 예. 논평을 내놨는데 그 논평을 보면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인데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국민 앞에서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 혹시 뭐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라?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오늘 전 씨의 재판은 그건 전 씨가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 씨의 재판은 헬기 사격을 언급한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폄훼했기 때문인데요. 예. 쟁점은 헬기 사격입니다. 하지만 헬기 사격 여부는 미진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국방부 특유의 조사에서도 진실로 규명이 됐고요. 예. 1980년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 국무성에 보낸 기록에도 헬기 사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이미 규명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이 대체 뭐냐라고 저희 기자가 민 대변인에게 구체적으로 물었는데요. 예.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있는 그대로다. 이번 재판으로 풀릴 의혹도 있고 풀리지 않을 의혹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언급하신 대로 다른 의혹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한국당 일부에서는 계속 5.18 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이 얘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자퇴 가능성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자퇴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똑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얘기는 의원직 총사퇴도 포함되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더빙이 잘못 입혀진 줄 알았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예. 지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본 겁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다 동원하겠다고 한 것에 예. 의원직 총사퇴도 포함되냐고 물어보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가 그러면 가능하냐?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 표결의 과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표결에 찬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있었던 당시 손학규, 이정미 두 당대표의 단식을 막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문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돼 있고요. 예. 비례대표 여기 자유한국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5개 당의 원내대표 서명이 다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서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지금의 대통령제와 어긋난다면서 하지 말자고 하고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예. 주장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일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주장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의 반응은 거의 분노 상황이었습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해놓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예. 예. 오늘 박 기자가 마련해온 화면은 조금 오디오하고는 좀 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저 얘기를 저렇게 미소를 띠면서 했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다음에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그래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자유한국당의 당 안으로 가지고 왔는데 예. 비례대표제는 헌법 41조 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헌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역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비례대표로 그랬죠. 국회에 입성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 자신이 타고 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 봉쇄를 하는 것은 무슨 놀부심보냐라고 따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남부 내륙 지방에 비가 조금 올 거란 예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지만 북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전엔 서쪽 일부 지역에서 오후엔 남쪽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광주법정 출석을 취재한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뒷모습 따라가 보는 엄마 일은 아이처럼 그대 손을 놓쳐버린 그 거리를 나 기억 못하